복습할 때 쓰실 수 있어도 됩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시가문학 할게요. 화자라는 말이 있어요. 대화할 때 화야, 이야기 화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 무엇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냐?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 시인 자신일 수도 있고요. 자신이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정한 허구적 대리입니다. 시의 표면에 직접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시를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나, 우리 라는 말이 있으면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는 거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라는 것들. 화자의 정서, 감정, 풀다. 어떤 상황이나 사물을 접했을 때 느끼게 되는 기쁨, 슬픔, 노여움, 괴로움 등의 감정,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시의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정서를 통해서 분위기를 형성하는군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래서 나 이 시 처음 보는데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일단 긍정적이면 동그라미, 부정적이면 세모 표시해 놓고 그렇게만 봐도 한 30-40% 정도는 이러한 흐름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밑에 화자의 태도. 화자의 정서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쉽게 이야기하면 액션이야, 액션. 어떤 상황에 처했어. 그러니까 기뻐. 그러니까 어떻게 하하하하 웃으면 그게 태도지. 뭔가 나쁜 일이 있어. 그러면 그냥 수용하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대들고 반항하고 저항할 수도 있지. 그런 게 태도. 대상이나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 및 대응 방식을 나타냅니다. 네모치지 마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말들 중에 혹시 모르는 말 있어요? 반성, 비판, 체념, 의지, 예찬, 자연친화. 어려운 말들은 없죠? 그리고 간호,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달관적이다. 달관적이다는 건 뭐냐면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야, 너 그렇게 가난하게 겨우 끼니만 먹고 살면서 어떻게 살아? 너 왜 살아? 그냥 웃지요 하면 그런 달관적인 거지. 내기를 했는데 6판에 6판 다 졌는데도 웃으면서 그냥 가? 그런 게 달관적인 거지. 이렇게. 난 기본적으로는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승부욕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내가 직접 뛰는 축구나 농구, 탁구 이런 거 졌다고 열받는 경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야구는 또 달라. 그지같이 하더라고 요즘. 화자의 어조, 말투예요. 말투. 영어로 따지면 톤이지, 톤. 화자가 말하는 방식, 말의 억양, 강세 등 특징적인 말의 느낌과 말투,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반영해서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여성적, 남성적, 격정적, 애상적, 이러한 말들이 있는데, 혹시 이러한 말들 중에 애매한 말들이 있나? 격정적, 으아, 오, 와, 슬퍼, 막 감탄사 나오고 막 그러면 격정적이고, 애상적이다면요, 무슨 말이냐? 슬플, 상처, 상처받을 만큼 슬퍼요. 그러면 애상적이야. 이 애상적이라는 말은 언제 제일 많이 나오냐? 헤어졌을 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별의 정과 한스러움을 주제로 하는 시들은 보통 애상적 어조를 보여주고 있다. 사랑의 짠이에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중요하게 볼 말들이 있을까? 시적 대상, 무엇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시적 상황, 화자가 언제 어디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냥 그런 말인 거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시에 쓰인 말. 시에 쓰인 말, 우리 평소에 쓰던 말들 잘 가다듬어서 그렇게 갖다 두면은 시어져 라고 하시면 안 된다. 왜냐? 시어는 기본적으로 함축적이야. 뭔가 압축해서 때려 넣어 놨어. 그러니까
나중에 학교 가서도 중학교 때도지 소설 읽으면서는 밑에 필기할 게 별로 없어. 근데 시는 몇 글자 되지 않는데도 엄청 필기하잖아요. 함축적이고 이만한 이야기를 요렇게 때려 넣어 놨으니까 읽는 우리들은 다시 이만큼 풀어놔야지. 시예어는 시에서 쓰이는 말, 사전적 의미에 한정되지 않고 시 속에서의 새롭게 형성된 의미, 다양한 의미를 내포 안에 포함합니다. 시어는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함축적이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압축적이고 비유적입니다. 시어에서는 어떻게 표준어에 좀 어긋난 표현들도 써줘요. 시적 허용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개인적이고요. 비유적 밑에다가 요것도 써놓을까? 상징적이다. 이런 말을 써주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말은 이거야. 일상 언어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시에 쓰이는 말이라고 전혀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거는 아닌 거야. 시어에서는 심상이고요. 심상은 영어로 이미지라 그래요. 이미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상. 시에 의해 마음속에 그려지는 구체적 사물의 영상이나 느낌, 그것으로부터 떠오르는 감각적인 인상. 난 엄마만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지는 것 같아. 옛날에 첫사랑을 생각하면 아주 차가운 마음이 들지. 그 자식 때려 죽일 거야. 이런 말들. 이미지라고 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공감각 구분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심상이 쓰여져 있니? 라고 하면은 전부 다 찾을 수 있는데 읽으면서 그게 바로 눈에 안 들어가서 그렇지 반드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당연히 시험 문제는 여기에 집중이 될 거다. 공감각적 심상. 하나의 감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 바꿔서 넘기는, 다른 걸로 바꾸는 방식. 두 개 이상의 감각이 결합해서 나타납니다.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푸른 뭔가가 보이는 거야? 종소리가 들리는 거야? 종소리가 들리는 거야. 들리는 종소리. 청각을 푸르다라고 하면서 시각으로 표현해 놓은 거지.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 표시를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물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청각의 시각화. 이러한 말을 쓸 거다. 그리고 역시 공감각적이라는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말보다 감각의 전이 이 말을 훨씬 더 많이 쓴다. 요즘 들어서 감각의 전이. 운율이에요.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운율은 시에서 중요한 개념이니까 빨간색. 운율. 말에서 느껴지는 가락으로 어떤 요소가 규칙적으로 반복될 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지 않을 거야. 어머 이거 반복이죠? 운율 형성이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지도 않을 거야. 그냥 100%야 100%. 반복되면 운율 형성. 반복하면 운율 형성 플러스 정서를 심화합니다. 주제를 강조합니다. 생동감을 드러내줍니다. 이런 말은 뒤에 붙는 건데 일단 반복은 운율 형성. 그러면 생각해야지. 시에서 반복할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일정한 의문을 반복할 수 있어요. 예? 의문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음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건 문법에 들어가는 얘기인 거니까. 갈래갈래 갈린 길이라도 어때요? 기역, 리을 엄청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 또 반복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음보, 음절, 수 이런 거야.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라면서 새덩어리 요렇게 끊어서 읽는 거지. 새덩어리로 끊어서 읽어요. 그래서 김동환의 산 너머 남촌에는 새덩어리로 끊어 읽는구나. 삼음보라고 합니다. 소리 보, 걸음보, 1보 앞으로 2보 전진을 위해서 할 때 끊어 읽기의 단위. 그래서 음보율은 이렇게 표현해요. 삼음보, 음절수, 쉽게 이야기하면 글자수야, 글자수.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3, 4, 5, 3, 4, 5. 글자수가 3, 4, 5, 3, 4, 5 반복이 되죠. 근데 보통은 3, 4, 5 저렇게 하면 7글자, 5글자라고 해요. 7, 5, 조예, 삼음보, 율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있냐 미리 한번 또 살펴보면 여긴가? 그렇죠. 여기 볼게요. 진달래꽃 나오는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라. 글자 수가 4, 3, 5 3, 4, 5 이런 식으로 글자 수가 끊기지. 그래서 미리 쓸 거예요. 뭐라고? 이 글자 수 7글자, 5글자가 반복되는 7호조의 새 덩어리로 끊어 있습니다. 삼음보 율격을 지니고 있다.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삼음보 율격을 지니면 그 시의 성격에 전통적이다 라는 말을 꼭 써준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됩니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처럼 민요가 삼음보 사음보로 끊기는 애들이 많거든.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또 이어서 보던 거 계속 보러 갈게요. 또 뭐를 반복할 수 있냐? 문장 구조를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별 하나의 무엇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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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하나의 어머니 하면서 문장 구조를 반복합니다. 난 학생이고 넌 선생이야 라고 할 때처럼 얘네들도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는 거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통사 구조의 반복 이런 말도 써줍니다. 통사 구조의 반복. 쌤, 문장 구조의 반복, 통사 구조의 반복 너무 긴데요. 알겠습니다. 얘 세 글자로 묶어서 이렇게 쓸 거예요. 대구밥. 말대꾸 한다 할 때 그 대구밥.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어쨌든 반복이니까. 다음 음성상징어를 사용합니다. 음성상징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 모양을 흉내내는 의태어. 우리말은 기본적으로 의성어, 의태어가 전부 다 반복이 됩니다. 깡총깡총, 펄럭펄럭, 까악까악, 짹짹 이런 애들. 됐을까요? 하나만 밑에다가 더 쓸게요. 뭐라고? 수미상관. 수미상관은 무슨 뜻이에요? 머리, 수, 꼬리, 미, 시의 처음과 끝이 비슷한 것들. 똑같거나. 그러면 수미상관. 어쨌든 반복이잖아. 그러니까 수미상관도 운율 형성 요소가 된다. 됐을까요? 다음 오른쪽 위로 또 올라가서 볼 게 있을까? 시어의 기능, 추상적인 이미지. 됐어. 뭐 저런 말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읽을 시간 따로 더 드릴 거예요. 다음 페이지. 지금 오늘 막 하고 있는 이 시어의 개념 수업이 되게 재미없고 지루할 수 있어. 근데 반드시 필요한 거야. 왜냐? 학교에서 절대 이거 설명해 주지 않고 이거 촉각이지? 이거 공감각이죠? 이거 대구법이야?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가야 돼. 시가문학 표현, 비유, 시어는 비유와 상징의 특징을 지니고 있죠. 비유, 표현하려는 사물이나 관념을 그와 유사한 다른 사물이나 관념에 빗대
빗대어 표현합니다. 그게 비유. 살펴볼게요. 비유법에 뭐가 있습니까? 얘네들은 네모쳐 놓을 필요가 있겠죠. 몇 개만 살펴볼게요. 직유법. 직접 비유하는 거죠. 뭐뭐 듯이처럼 같이 뭐뭐신 양 들어오면 직유법. 은유법은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A는 B다. 원관념이 뭔데요? 내가 빗대요. 내가 원래 말하고 싶은 거. 보조관념은 그에 빗대어서 표현한 거. 내 마음 A는 호수요 B. 내 마음 얘기하고 싶어? 호수 얘기하고 싶어? 내 마음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관념, 호수가 보조관념. 그렇게 보셔야 된다. 의인법은요,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관념을 사람처럼 표현한 거. 쌤, 이거 비슷한 거 있는데요. 뭐? 동물이 아닌데 동물처럼 표현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산이 웃는다. 산이 나를 이끈다. 바다가 나를 집어삼킨다. 이런 것처럼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CF. 생명이 있지 않은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 그건 뭐라고 해요? 화류법이라고 합니다. 화류법. 이렇게. 되게 얌생인데 이거 의인법인지 화류법인지 헷갈리죠? 그러면 화류법이라고 하면 돼. 화류법에 의인법이 들어가니까. 그 얘기도 할까요?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화류법 속에 의인법이 들어갑니다. 범위로 따지면. 밑에 화류법이 있었구나. 정신 나갔네. 생명이 없는 무정물을 생명이 있는 유정물처럼 표현합니다. 들떨어지게 표현하고 있죠. 대유법 우리 아까 했죠. 대유법 무슨 뜻이야? 대표를 뽑아서 비유합니다. 사물의 일부분이나 특징을 통해서 일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것.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외놈들이 우리들한테서 들을 빼앗아갔어. 정말 들만 빼앗아갔어. 논밭, 산, 바다 이런 건 안 뺏어갔어? 다 뺏어갔지. 그러니까 이 들은 일제히 빼앗긴 우리 국토 나라의 국권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이 봄은 독립, 광복을 비유한 표현이겠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봄 와, 안 와? 안 와. 알면서 물어봤죠. 알면서 물어보면 밑에서도 나올 거지만 미리 할까요? 설입. 물론 한자는 전혀 다르지만 설마 몰라? 하고 의문문 물어보면 설입. 다르게 표현하면 답정너지. 답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야. 밑으로 또 내려갈게요. 이러한 표현을 쓰면 강조가 되더라. 강조. 특정 부분을 강조하여 생각이나 감정을 인상적으로 표현하는 것. 근데 요게 몇 년 전만 해도 직유법은 비유예요, 강조예요, 뭐 이런 얘기 물어봤었는데 요즘은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직유, 은유, 의인, 화류, 대유법이 뭔지만 알면 됩니다. 문장 툭 던져주면 여기에 쓰인 표현법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대유법 쓰였네요 찾을 수 있으면 되고, 옆에 얘네도 네모지. 과장 뻥치는 거지. 이렇게. 과장은 설명할 거 없고요. 반복도 설명할 거 없겠죠. 대조는 반대되는 거고요. 영탄 감탄사나 조사를 활용하여 벅찬 감정을 나타내고 강하게 간절한다. 됐어. 느낌표 빡 찍어줄 수 있으면 영탄법입니다. 이렇게. 근데 느낌표가 늘 있는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느낌표 써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있으면 그냥 시키지 않아도 내가 느낌표 찍어놔. 그리고 나중에 보기에 나오면 영탄법이 사용되어 있어. 영탄법 어딨지? 찾을 필요 없어. 내가 이미 느낌표 해놨거든. 그런 게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서리법. 의문문이 없거든. 물음표.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시를 읽다가 이거 영탄법인데 하면 그냥 느낌표 써놓고, 이거 서리법인데 하면 물음표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해놔. 그러면 서리법이야. 물음표만 있으면 그냥 의문문이고. 그렇게.
식으로. 열거법은 A and B and C and D and 이런 거겠지. 점층법은요. 점점 강도가 높아지면 점층입니다. 점점 높아지면. 그러면 점점 강도가 약해지거나 낮아지거나 작아지면 점점 하강합니다. 점강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러한 거 있어요. 연쇄법.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들. 걔네들도 있다. 라고. 오른쪽 위로 가서서 또 뭐 볼만한 게 있을까요? 원관념과 보조관념 아까 슬쩍 말씀드렸고, 밑에 됐고 오케이 됐어. 다음 페이지. 변화. 기본적으로 문장에 변화를 주어 단조로움을 없애고 의미를 강조한다라는 건데, 그냥 평범한 문장을 바꿔놓으면 그거 그냥 변화주기라고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변화주기도 여기 보세요. 변화를 주어서 목적이 뭐야? 강조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따지면 강조하기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자, 역시 네모 표시해 놓으면 되겠죠. 반어, 역설, 서리, 대꾸, 도치. 반어랑 역설은 같이 묶어서 한 세트지. 나 오늘 좀 잘생겼어. 비웃죠 지금. 문장 자체가 말은 돼 안 돼? 돼. 하지만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겉으로 표현한 내용과 실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로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 옆에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아휴, 그래. 말은 되네. 그러면 반어야. 반어. 반대, 반, 말씀, 문자가 왔어. 너무 듣기 좋지 않니? 라는 것들 반어와 서리법이 같이 쓰여 있는 거지. 이렇게. 역설은요, 거꾸로 역, 말씀설. 말을 거꾸로 하는 거야. 겉으로는 명백하게 모순되지만 그 속에 진리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에이씨,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러면 역설. 영탄법. 이런 거야. 여기에다 이렇게 느낌표 찍어 놓는 거지.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님이 떠나갔는데 나는 보내지 않았대. 이 앞뒤가 말이 맞지가 않거든. 이게 역설. 하지만 둘 다 변화주기. 결국 강조하기. 서리법. 알면서 물어보는 거라 그랬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해서 독자에게 물어봅니다. 밤중에 광명, 밝은 게 너. 여기에서는 요거 달이에요. 달. 달만한 이가 또 있겠는가? 조선시대의 밤에 달보다 밝은 거 있어? 없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지. 물음표하고 동그라미 표시. 서리법 표시예요. 대꾸법 아까 했죠? 문장 구조의 반복. 불꽃이 이리 튀고 끊어. 돌조각이 저리 튀고. 그래서 저는 반어법 표시할 때 요렇게 표시해요. 세로로 요렇게 두 줄. 그러면 대꾸야. 도치는요, 바꾸다, 치, 위치. 문장의 일반적 어순에 따르고 순서를 바꾼 겁니다. 손을 대도 되지 않는다. 그 불은 손을 대도 되지 않는다. 일단 도치. 손 대고서 손 대지 않는 불 본 적 있어요? 없지. 그러면 얘 은근슬쩍 역설도 쓰여 있어. 그렇게 확인해야 되겠지. 자꾸 익숙해져야 된다. 근데 익숙해지는 건 저기 계속 네모치고 있는 애들이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찾지. 이런 거. 인수분해 해요? 혹시? 인수분해 공식을 외워놔야 문제를 보면은 그게 떠올리고 풀리는 거지. 저 인수분해 공식 같은 거야. 구구단 같은 거지. 밑으로 내려갈게요. 상징. 인간의 감정, 사상 등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사물로 대신 표현하는 겁니다. 비유와 달리 이 말이 중요하죠. 빨간색.
원관념 드러나지 않고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없습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인데 도대체 비둘기랑 평화랑 뭔 상관인데 길거리에서 누구 오바이트 해놓은 거 집어먹고 있는데 그게 평화랑 무슨 상관인데. 대나무는 절개래요. 상관이 사실은 없어. 상징의 종류는 세 가지. 첫 번째, 관습적 상징. 같은 공동체 사람들끼리 오랜 세월 동안 사용해서 보편적인 의미가 된. 비둘기는 평화로 쓰기로 했어. 오랫동안. 대나무는 지조절개의 상징이야. 오랫동안 쓰기로 했어. 이렇게. 다음, 개인적 상징. 작가가 창작 안에서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것. 이런 게 사실은 어려운 거지. 얘네들은 나올 때마다 좀 배우고 외워놔야 되는 거니까. 다음, 원형적 상징. 전 세계 어디에 가든 알래스카의 에스키모 아저씨한테 물어보는 거지. 원주민한테. 빛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광명, 생명 뭐 이런 거지.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 바다 하면 어때요? 왠지 생명의 기원, 엄마 같은 생각도 떠오르고 그래. 이런 것들. 어느 누구나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인류라면 보편적으로 떠올리는 것들. 그런 걸 원형적 상징. 신화 전설과 관련돼서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돼 여러 사람들에게 유사한 정서나 의미를 불러오는. 진짜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5번 별표. 빨간색으로 별표입니다.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 여러분들 현대 시던 고전 시가던 그 시에 감정이입이나 객관적 상관물이 혹시 쓰여 있다. 그러면 무조건 선지에 있어. 그 말.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감정이입하고 객관적 상관물은 포함관계가 이렇습니다. 객관적 상관물에 감정이입이 들어간다. 잠시만요. 반드시 어떤 시든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이 있으면 무조건 선지에 있다야. 이렇게. 첫 번째, 감정이입. 이입이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 감정이입이라는 말은 사실 평소에 너무 많이 쓰잖아. 드라마 보면서 저 여주가 내가 쟤가 된 것 같아. 막 이러면 어떻게 막 이러면 감정이입하고 있는 거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감정이입 잘 해요? 저는 잘 해요. 이렇게. 특히 좀비 영화 볼 때 생존자에 뛰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보고 있지. 감정을 대상 속에 이입시켜 마치 대상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 됐어. 이 말 어려워. 누가 나와. 근데 옆에다가 요 말 쓸 거예요. 저는 내 대신 울고 웃어. 내 대신 울고 웃어. 그러면 그거 감정이입이에요. 이렇게. 이거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시는요. 혼을 초대하다 이런 거고요. 죽었어. 사랑하는 사람이.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사슴의 무리가 갑자기 슬피 울어. 아니야. 얘네 풀 맛있는 거 먹으면 그냥 웃고 그냥 잘 때 되면 자고 그러는 애들인데 사슴이 울 리가 없어. 사실은 내 대신 울어주는 애들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감정이입이다. 다음, 객관적 상관물은 뭐냐? 자신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옆에다가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뭐라고? 따지면 나랑 관계는 없어. 나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그런데 누구? 그냥 쉬운 말 쓸게요. 쟤 때문에 더 기쁘고 슬퍼져. 기쁘고 슬퍼져. 이러면 그건 객관적 상관물인 거야. 작년 크리스마스에 뭐 했어요? 친구들은 다 남친 만나러 가고 여친 만나러 갔는데 엄마 아빠는 또 때마침 같이 여행 가시고 집에 나 혼자 있는 거야. 엄마가 또 갑자기 용돈도 안 주고 여행 가셨네. 집에 있는 돈 탈탈 털어가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에 컵라면 사갖고 들어오고 있는 거야. 미치겠지. 그랬는데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데 가로등이 켜져 있지. 그런데 어머,
얘 하나만 시커멓게 커져 있어. 참, 완전 저거 보니까 내 인생 같기도 하고 내 처지 같기도 하고 아 나 더 갑자기 외로워졌어. 그러면은 이 가로등은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지. 왠지 모르게 비가 오고서 비가 그쳤는데 갑자기 어느 가로등 하나에서만 남아있는 물이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저거 내 눈물 같아. 내 대신 울어주는 것 같다. 그때는 감정이입으로 쓰이는 거지. 이 유리왕의 황조가라는 거는요, 화희라는 여자와 치희라는 여자 둘을 왕비로 해서 같은 궁 안에다가 넣어 놨었는데 둘이 맨날 싸워. 그래서 궁을 따로 나눠서 화희는 넌 이쪽에 살고 치희 너는 이쪽에 살고 이렇게 했었지. 그러다가 유리왕이 사냥을 떠나. 그랬더니 화희 여자가 치희한테 요거는 여기 우리나라 고구려 사람이고 치희는 중국 사람이었거든. 이런 씨 중국에서 건너온 근본 없는 게 너씨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치희가 화가 나서 집으로 갑니다. 유리왕이 돌아와서 뭐 어떻게 됐어? 치희 어디 갔어? 아 그런 일이 있었어? 따라갔지. 오빠 잘할게 다시 가자 됐거든 하면서 그냥 돌아가 버렸어. 그리고 돌아오다가 나무 밑에서 기대어서 이렇게 있는데 위에 나뭇가지에 꾀꼬리 두 마리가 앉아있는데 딱 봐도 암수인 거야. 엄청 지들끼리 날개 기세다가 서로 부리를 부비면서 지들끼리 좋네 사랑하네 이러고 있는 것 같아.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 서로 저렇게 노는데 외로운 이 내 몸은 누와 함께 돌아갈까? 나는 지금 어때? 너무너무 외로워. 반면에 저 꾀꼬리는 암수 서로 정답게 놀고 있어. 꾀꼬리랑 내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쟤네들 보니까 나의 외로움이 신화되는 거지. 그러면 객관적 상관. 옆에 읽어야 돼요.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의 차이점. 감정이입은 화자의 감정을 대상에 불어넣는 표현으로 감정이입의 주체와 대상의 감정이 동일하다. 이에 비해서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동원된 사물이나 정황이기 때문에 드러내고자 하는 대상과 주체의 감정이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됐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드린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 안 할 수도 있고 감정이입은 무조건 일치하는 거고 그래서 포함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다. 아까 의인법, 화류법에서처럼 얌생이스럽게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 헷갈리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여기 밑줄 그어놓고 같은 거 찾기 1, 2, 3, 4 그러면 내 대신 울고 웃는 애를 찾아주면 된다. 됐어.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시상의 전개라고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용어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될 수가 있어. 시가 이렇게 쭉 쓰여져 있었는데 1, 2, 3년 과거, 4년 현재, 5년 미래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10년 전, 5년 전, 3년 전, 지금 빼고 갑자기 내년에 이렇게 가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거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가는 것. 시간의 변화, 계절의 순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는 겁니다. 통일성과 조화미를 얻습니다. 시간이 순서대로 가면 순행적. 시간이 거꾸로 가면 역순행적. 뭐 그 정도 용어만 기억해 두시라. 그리고 순행적 구성은 나중에 소설에서도 나올 건데요. 순행적 구성이라는 말 잘 안 써요. 무슨 말 쓴다고? 추보식 구성. 이러한 말들을 더 많이 쓸 거다. 추보식, 추진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추보식 구성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쓸 거다. 다음 시선과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가 있대요. 시선의 이동,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 원경은 무슨 말이야? 먼 경치. 근경은요, 가까운 경치.
그러니까 원경에서 근경으로 갈 수도 있고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이 갈 수도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시선이 움직입니다.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화자가 위치한 장소의 이동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 시선의 이동에 따른 건 한 자리에 꽉 자리 잡고 눈 돌리면서 눈만 요렇게 돌리면 시선의 이동이지. 가까운 거에서 먼 걸로 눈만 돌리면 시선의 이동인 거고, 공간의 이동은 이 동네에서 본 거 터벅터벅 걸어가서 저 동네에서 본 거 요렇게 확인하면 되지. 시선의 이동이냐 공간의 이동이냐 이런 말들. 수미상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더라. 머리, 수, 꼬리, 미. 시의 처음과 끝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구 배치. 수미상응이라고 하는데 됐어. 요즘은 이런 말도 안 써. 수미상응, 수미쌍응 다 썼는데 요즘은 그냥 거의 수미상관으로 통일되는 추세다. 시적 구조에 안정감과 균형감을 주고 시상이 완결되는 느낌을 준다라고 했는데 저는 요 말에 반대입니다. 왜냐? 수미상관은 이거지. 뭐라고 얘기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또 뭐라고 얘기한 다음에 말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시상이 완결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여운을 형성해 줍니다. 이 말이 더 잘 맞을 겁니다. 기승전결이라는 말 엄청 이제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사실 엄청 자주는 아니에요. 한문으로 쓰여진 시 정도 볼 때는 기승전결. 이게 한자를 풀면 일어날 기상할 때 일어나다, 상승, 오르다, 전환, 바꾸다, 결, 맺다, 마무리.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감정이 시작되어서 상승하다가 전환되어서 결, 마무리 요렇게 들어가는 걸 기승전결. 말씀드렸잖아요. 한문으로 쓰여진 한시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시상이 제기가 되고 감정이 일어나고 심화되고 상승하고 전환한 다음에 결, 마무리 지어지는 것. 선경후정은 무슨 뜻이에요? 선, 먼저 배경, 후, 나중에, 정서. 사물이나 풍경을 그리듯이 묘사한 다음에 정서를 표현합니다. 시상이, 이 말은 나오면은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빨간색. 시상이 외부에서 내면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외부 풍경, 내부 감정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 오늘은 온종일 두고 비가 줄줄 내린다. 꽃이 피던 난초 다시 한데 피어났구나. 여기까지가 선경. 눈에 보이는 거 표현해 주는 거니까 선경. 고적함, 외롭고 적막한 나의 마음을 적이 꽤나 위로하는구나. 뒷부분에는 정서. 됐을까요? 그러면 선경후정이 있으면 뭐도 있을까? 그렇지. 선정후경도 있겠지. 이렇게. 근데 거의 선경후정 얘네를 더 많이 보게 될 거다. 연상작용이 있대요. 이런 것들 됐어. 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됐을까? 다음 페이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감상이에요. 이거 별표 1개 반 정도? 이렇게. 누가 시 하나 던져줘. 자, 이거 분석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작가와 작품의 관계를, 어떤 사람은 작품과 독자를, 어떤 사람은 작품과 현실을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요. 빨간색 해놓은 건 뭐예요? 전부 다 작품 바깥에 있는 거죠.
그것을 묶어서 일단 외재적 관점, 바깥에 있는 걸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야 됐고 예술 작품인데 그것만 보면 되지. 내용이라든가 형식, 표현 방법만 가지고 보면 그 작품 안에 있는 것만 보는 거지. 그런 애들을 뭔다? 내재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작품은 작가의 어릴 적 체험이 녹아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요지.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을 읽고 그 시절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되새겨봤어. 이 작품은 기승전결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그런 식으로 찾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름이 있다고 밑에 나와 있지만 그냥 여기 위에다가 쓸게요. 작가와 연결 지으면 그것을 표현론, 작가가 쓴 거니까. 나 이 작품을 통해서 독자 새로운 뭔가를 알게 됐어. 작품이 쓸모가 있었어. 효용론. 쓸모가 있다. 이 문학 작품은 현실을 뭐한다? 보여준다. 반영한다. 반영론. 야 됐고 나는 문학 작품만 있으면 돼. 절대론. 혹은 이 문학 작품의 구조를 분석합니다 라고 해서 구조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됐나요? 시험 문제는 역시 뭐 나옵니까? 요거하고 관련된 걸 하나 주어 보기로 이거와 같은 관점 찾기 1, 2, 3, 4, 5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면 다른 거 찾기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1, 2, 3, 4, 5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예차집니다. 어땠을까? 그래서 포인트 되는 단어를 다른 색깔로 써드릴게요. 이게 반영론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디가 있나? 여기에 있나? 당시의 시대, 사회, 문화, 배경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반영론이야. 다음 작가 표현론은 다 필요 없어. 시인이, 작가가 이런 말이 있으면 표현론이야. 효용론은 다른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알게 됐어. 알게 됨. 깨달았음. 나 그걸 보고 깨달음. 뭐라고 느낌, 느꼈어. 이런 말이 있으면 효용론. 절대론 구조론은요, 얘네들 빼놓고고 그 다음에 이거 헷갈리면 안 돼. 화자라는 말이 나와요. 화자. 소설이면 서술자라는 말이 나올 거야. 이렇게. 화자와 서술자는 작가 아니야. 작가의 대리인이라고 그랬었어.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보라색으로 써드린 말이 구분하는 포인트가 될 거다. 밑에 나와 있는 건 뭐 됐어. 다음 시가문학의 효용, 얘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개념 팍팍 전부 다 되어 있죠.